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플러 효과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면 물체의 운동 그리고 물체 음원의 운동에 따라 관찰자가 측정하는 파동 그리고 진동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적외선을 발사시키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진동수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플러 효과가 어떤 곳에 사용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위에 나왔던 것처럼 속도 측정 장치 그리고 야구장에서의 야구공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도 측정되고요. 또 기상관측에도 측정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해서 구름을 해서 쏴줍니다. 쏴주고 나서 이제 도착하겠죠. 근데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속력 차이가 안 나겠죠.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요 반사되어져 나오는 파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구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역의 날씨가 흐려지겠구나, 특정 지역의 날씨가 흐려지겠구나. 물론 그 구름을 측정을 했더니 구름에서 물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우박, 눈들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도 레이더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름이 비구름, 눈구름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시간당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변하겠다는 걸 이제 알 얘기죠.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 인천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얼마가 지나가면 그 구름의 이동 속력을 보니까 시간당 10km 정도라고 하면 2시간이면 20km. 그래서 20km 뒤쪽에 있는 지역의 날씨를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서해안 제일 끝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엔 날씨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역대니까 우리 인천 지역보다 좀 더 바깥쪽에 있는 지역에다가 관측소를 설치해서 구름의 이동 방향 측정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편서풍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해안 주변에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데다 이용하냐면 도플러 효과는 천체 관측에서도 이용됩니다. 천체 관측이라고 얘기하면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를 관찰하여 대부분 외부에서 나오는 빛이 적색 편이되었다는 걸 관측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보면 정지하는 은하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멀어지는 은하, 다시 말하면 이 은하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일종의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이다 보니 빛을 쏴주면서 은하가 뒤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멀어지는 은하가 되겠죠. 그럼 파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관측자에게 다가오는 은하도 있겠죠. 다가오는 은하의 경우는 파원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당연히 파장은 짧아지겠고요. 파장이 짧아지니까 원래 있던 정지한 은하에 비해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 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눈 기준으로 하면 관측을 할 때 눈이 관측을 한다면 흔히 가시광선이 관측되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빨, 주, 노초, 파남, 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니? 파장이 길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의 경우는 흔히 빨간색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초록색을 측정하는, 그리고 파란색을 측정하는 크게 적언뿔, 노건뿔, 청언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장이 길게 느껴지면 빨간색으로 치우쳐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적색
편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보라색도 측정되겠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 기준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눈의 경우는 빨강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랑색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R, G, B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색깔 기준으로 얘기하면 빨간색과 그리고 파랑색을 눈이 감지합니다. 그래서 파랑색, 그래서 이제 뭐라면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파장이 짧아진 건 뭐야?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봅시다. 적색 편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빨간색이었던 것이 빨간색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빨간색 별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정지해 있어.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별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그대로 보이면 적색 편이라고 얘기할 수 않겠죠. 그런데 멀어진 은하가 원래 멀어진 적색 편 현상이라면 노란색, 원래 은하의 색깔은 노란색이었는데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적색으로 보였다고 하자.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멀어지는 은하가 적색으로 보이는 거랑 원래 적색이었던 은하가 정지돼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선 둘 다 적색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단순히 파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은하의 구성 물질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냐, 태양의 구성 물질은 어떤 거로 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로 되어 있나요? 바로 태양은 우리들도 알다시피 수소랑 뭐로 이루어질 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누군가 가서 수소를 측정하고 누가 가서 헬륨이 있는지 검사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스펙트럼 관찰입니다. 그래서 고온 기체는 뭐야? 연석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그 앞쪽에 무언가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하면 이 기체의 경우는 특정한 궤도들이 있겠죠. 수소의 경우는 뭐 n=1, n=2, n=3 이런 궤도가 있다고 얘기하면 특정한 궤도에서 특정한 궤도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 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 있죠.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특정한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 요 특정한 궤도로 떨어지는 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떤 기체들을 다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기체별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별을 측정을 했더니 기체별 흡수 스펙트럼 중에서 수소랑 헬륨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 안 보이더라. 다시 말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그 항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소들에 해당되는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은하에서 관측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체별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요 정지한 은하에는 어떤 기체가 있다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했던 기체가 멀어지는 은하의 경우는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 혹시 보이나요? 흡수 스펙트럼 보면 보자. 정지했던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정지했던 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한 은하에서 관측된 흡수 스펙트럼이 그 간격이 일정한 게 똑같이 오른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요 첫 번째 있는 빨간색도 빨간색 사이에 있던 요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쳤고요. 요질 두 개도 오른쪽으로 치우쳤고요. 굵은 절도 오른쪽에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 전체가 어떻게 됐대? 바로 스펙트럼 전체가
적색으로 이동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색으로 이동하는 걸 이제 뭐라고 하면 적색 편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별들이 적색 편이 현상이라든지 그 은하가 청색 편이 현상이라든지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그 기체별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그 은하들의 어떤 기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상태에서 관측을 했더니 적색 편이더라. 그리고 또 청색 편이더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 있었죠? 그 식에 의해서 은하가 얼만큼 멀어지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하들을 지금까지 관측을 하고 나서 그 은하들의 편의 현상을 쭉 관찰을 하면 가까운 별인지 먼 별인지에 따라 지구로부터 얼만큼 멀어지는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 가까운 거 먼 거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은하가 얼만큼 멀어지는지 그리고 가까워지는지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또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면 별의 공전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별의 공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지 혼자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돌 수는 없을 거야 아마. 다시 말하면 별 하나, 별 두 개가 질량 중심, 둘 별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 경우죠. 공전을 하게 되면 한 별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한 별은 멀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까워질 땐 파장이 짧아지고요. 멀어질 땐 파장이 길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 파장이 차이가 나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빨리 얼만큼 느리게 아는지 이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간격 가지고 얘기하면 별들의 속력 당연히 측정 가능하고 요 둘 사이 간격을 얘기하면 공전 주기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도플러 효과의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고 천문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도플러 효과는 인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에 보면 초음파 검사 장치에서 발생된 초음파와 혈액에서 반사된 초음파의 진동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혈액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름이 얼마의 속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잘 흐르지 않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 느려졌다, 어디 쪽에서 좀 빨라졌다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그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고요. 평가하기, 개념하기 요건 한번 봅시다.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 소리의 진동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까 전에 음원으로 진동수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니?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돼? 이거 가까워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 낮아지죠. 진동수가 낮아지니까 더 낮은 음으로 들릴 테고요. 진동수가 F인 초음파를 움직이는 물체 AB에 쏘았더니 되돌아온 초음파의 진동수가 각각 0.9F, 0.982F라고 얘기하면 쏘았더니 진동수가 어떤 초음파의 진동수가 각각 그래서 진동수가 얘가 큰 거니 얘가 큰 거니 얘가 더 큰 거죠. 진동수가 큰 거니까 속력이 더 빠른 거겠죠. 오케이? 우리 주변에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예를 조사해 보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림 가는 정지한 음원으로부터 음파 측정기가 V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림 나는 정지한 음파 측정기로부터 음원이 V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음원에서는 진동수가 F0인 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가의 경우는요, 음원이 정지하고 있는 거고요. 나의 경우는 음파 측정기가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진행되어져 나갈 때 소리의 파장은 어떠니? 파장은 일정하죠? 파장 일정합니다. 그러면 V = F 람다니까 요게 일정하면 소리의 속력, 아니 그 속력에 따라 진동수가 변하겠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소리의 속력 진행되어져 나가는데요. 요 음파 측정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음파 측정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의 속력이 음파 측정기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진동수도 따라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동수 가의 경우는 원래 F0보다 어떨까? 작겠죠. 근데 두 번째, 이 부분은 음원이 이동한 상태에서 음파 측정기가 된 건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할 때는 음원이 멀어집니다. 음원이 멀어지니까 V = F 람다인데 멀어지는데 요때는 파장이 변하는 거죠. 파장이 어떻게 되니? 파장이 요거는 일정하고요. 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파장이 짧아지니까 그거에 파장이 길어지지. 멀어지니까 파장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F0랑 F랑 비교하면 F 나겠죠. 나의 경우는 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나 F0는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F가 크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와 가랑 F 나랑 F를 비교해 보면, 이걸 연립해 보면 F 나보다 F0가 크고요. F0보다 F 가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틀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요거겠죠.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키면서 정지에 있는 스피커와 용수철이 연결되어 평형점 O를 중심으로 A와 B점 사이에서 단진동하고 있는 음파 측정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소리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V = F 람다니까 요거 일정한데, 요거 일정한 게 아니죠. 물론 여기서는 소리의 속력이 일정한데 음파 측정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음파 측정기가 속력이 변하니까 파장은 일정한데 요 물체의 속력에 따라 진동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파 측정기 운동에 따라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되는 설명으로 그런 것을 봅시다. 오른쪽으로 O를 통과할 때,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통과하니까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진동수가 가장 크다? 봅시다. 그러면 이게 멀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속력이 언제 제일 빠르냐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해서 요 점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러면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니까 속력이 제일 클 때죠. 근데 중요한 게 오른쪽으로 하니까 속력이 제일 클 때니 속력이 제일 작을 때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소리의 속력이 제일 느리게 측정되겠죠. 소리의 속력이 느리게 치니까 진동수도 제일 느리겠죠. 그래서 요건 틀리고요. O를 통과한 후 A로 움직이는 동안, O를 통과한 후 A를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A로 움직이는 동안, 그러면 O를 통과하고 A를 움직이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A에 도착할 때의 경우는 속력이 제일 느리겠죠. 정지 상태니까. 그래서 O를 통과하고 A로 가버리면 속력이 그
측정되는 상대적인 속도가 얘가 점 더 속력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상대 속도가 점점 작아지니까 당연히 진동수도 따라서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맞겠고요. A에 있을 때가 B에 있을 때보다 진동수가 크다냐라고 얘기하는데, A에서 스피커는 음파 측정기는 어떻게 되겠니? 정지하고요. B에서도 음파 측정기는 정지합니다. A에서도 정지, B에서도 정지니까 속도는, 진동수는 어떻게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겠네요.